오늘은 의뢰인분들 이제 상담 오시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거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내리는 집행유예 그리고 좀 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기소유예까지 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집행유예가 뭔가요? 일단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 그 전제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통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집행유예는 앞선 실형 선고된 부분의 2배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뭐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집행을 유예한다. 2년. 그러면은 2년 동안은 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지내야겠죠.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별도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서 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선고됐던 부분들 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은 이 앞선 실형 1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대적으로 자중하고 잘 지내셔야만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기소유예는 뭐예요? 기소유예는 법원 앞에서 검사가 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기소를 유예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을 해야 그걸 기소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야 이제 법원에서 유죄, 무죄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할까요? 법원에 사건 자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사 단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득이 있죠. 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진짜 법정 구속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면은 그런 위험들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기소유예랑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범죄가 경미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중한 범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쉽게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툼이 있다, 다투고 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쉽게 내려질 수 있을까요? 다투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뭐 금전적 보상이든 뭐 그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인 의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가 검찰이든 법원이든 제출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건이 처음이냐, 범행을 한 게 처음이냐가 또 많이 고려가 될 수 있어요. 동종 범행을 했었는데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선처를 받기가 좀 어렵겠죠. 두 번째, 주변 환경이 좀 어떠냐도 좀 봅니다. 진짜 뭐 아무런 직업도 없고 평소에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과, 나는 직장도 건실하게 다니고 가족 환경도 좋고요, 주변 지인 관계도 모두 좋은데 이 사건만 좀 유달리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는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집행유예 선고된 후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나 감옥 안 간다,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일반적 활동하시던 것처럼 하시다가 다시 잡혀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뭐 누번 기간에는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그럼 앞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취소가 됩니다. 그거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단순히 앞에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뒤에 것도 지금 실형이 선고가 났기 때문에 앞에 거와 뒤에 거를 플러스해서 살게 되는 거죠. 앞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뒷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다. 그러면 2년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좀 끄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를 좀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집행유예 기간을 완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볼 수는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 앞선 범죄 있죠.
앞에 있었던 그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범죄가 이후에 발각이 돼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의 경미성이 중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재범인지 아니면 초범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모두가 고려가 돼서 법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것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거나 검사님이 알아서 자료들을 챙겨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들은 검토를 거치긴 하셔야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셔야 돼요. 자료 중에는 당연히 본인의 반성문은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충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셔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